말인데요. 정수기 종류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이렇습니다. 물 속에는 말이죠. 영양 미네랄도 있고 유해 중금속도 있고 소독 부산물도 이물질도 있는데 한국이나 미국은 말이죠. 그래도 원수가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서 물이 이송되는 과정, 보관되는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수를 거치기 좋습니다. 거치기 좋은데 보통 이 정수기 하게 되면요. 중공산화 필터랑 활성탄 하게 되면 10만원, 20만원만 100불, 200불 정도 되는 것들인데 이건 소독 부산물과 이물질만 걸러내고 중금속을 못 걸러내요. 거의 되게다가 그래서 이걸 걸러내기 위해서 이제 역삼투압 연간 수익이 100만원, 200만원 쪽으로 가는데요. 이게 현대 기술이 위에 중금속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영양 미네랄을 같이 걸러내가지고 진짜 깨끗한 물 완전 맹물만 만들어야 돼요. 사람 잘 착각합니다. 깨끗한 물하고 좋은 물하고 자꾸 혼돈을 해요. 그래서 정수기는 말이죠. 정수기는 저는 어떻게 추천한다? 정수기는 싼 것이 가장 좋아요. 자, 지금 현재 시대를 털고 있는 거의 대부분 정수기는 말이죠. 가격이 비싼 이유가 여러분의 편리성,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고 차가운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편리성 때문에 비싼 것이지 실제로 정수하는 기능은 말이죠. 10만원 정도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기 주방에 저기 지금 호세에서 물이 나오는 거 지금 드신 물 있죠, 그죠? 저기 정수기 7만원짜리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기는 지금 100만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시중 팔고 있는 그 정수기도, 그 비싼 정수기도 정수기는 7만원, 8만원짜리 부품이 들어있잖아요. 왜 가격이 비싸다고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격이 비싼 것이지 정수 기능에서는 별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교수님 알칼리 물 먹어야 됩니까? 수소수는 어떻습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냥 알아서 드십시오.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합니다. 가장 많이 분석한 사람입니다. 수소수에 대해서도 뭐 벌써 지난 한 7년 동안 수소에 대해 집중 연구를 했고요. 알칼리수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현재 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물을 양과 그 다음에 물을 시기에서 적절한 물의 양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습관대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의 종류고 시간을 따지는 거죠. 너무 지금 물의 종류를 따지지 마시고 일단 먼저 물에다 습관을 내드시라. 자, 그런데 이 커피를 빼놓을 수 없어요. 암 환우분이라고 저한테 질문할 때 딱 세 가지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첫째, 커피 하루에 한 잔은 안 되냐? 한 잔. 두 번째, 빵 먹으면 안 되냐? 세 번째, 이거 살까요 말까요? 비싼 거. 그 세 가지 질문. 건강 보조식이 제일 비싼 거 살까요 말까요? 세 가지 질문. 커피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커피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는데 식약처에서 어느 날 저한테 연구비를 수억을 주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상업용 커피의 발암물질 분석을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3년간 모든 커피를 다 분석했습니다. 지수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 제가 분석을 하는데 좀 놀랐어요. 아,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안 됐을까? 왜 그냥 넘어갈까? 그랬는데 이게 전 세계적 사건이 2018년도에 터졌어요. 2018년도에 2018년 3월 30일 날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입니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커피에 대해서. 교수가 뭐 연구자가 연구할 게 아니고 고등법원 판사가 커피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어떤 판결이요? 캘리포니아 주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는 커피 매장 안에다가 경고판을 붙여 담배 경고판 붙이듯이 경고판 내용은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에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를 임산부가 먹으면 유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미국 법원 커피 발암물질 치면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한 4년이 5년이 지났죠. 5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냐면 커피 속에 발암물질이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워낙 작은 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도 좋다라고 현재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발암물질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은 원래 커피는 없는 건데 커피를
로스팅합니다. 볶을 때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발암물질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커피업자들은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맛과 향만을 위한 로스팅을 했어요. 오로지. 그래서 제가 아실 분들한테, 커피업자 아실 분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로스팅할 때 나오는 문제인데 당신 말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참기름 들기름 발암물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참기름 들기름도 많이 볶으면은 향이 진하고 기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발암물질 나온다고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오일이라든 모든 종류의 식용유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어요. 볶을 때 많이 볶지 말라고. 그래서 제대로 볶아가지고 발암물질 없는 커피를 만들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교수님 그거 관심을 가지나요? 그거 워낙 소량이라서 문제 없는데 왜 그걸 관심을 가지냐고. 그거 발암물질 얘기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아무한테 커피를 먹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먹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제주에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카페에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거금을 들여서 로스팅기를 샀습니다. 저쪽 끝방에 있어요. 로스팅을 사가지고요. 저 혼자서 2년간을 로스팅을 했어요. 커피 로스팅 직접 했어요. 그리고 커피 맛은 전문가 되는 맛을 보여가지고 해보니까요. 얼마든지 맛있게 발암물질 없이 커피를 로스팅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커피 업자들,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자들한테 자, 나는 커피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커피 사업을 하는데 당신 집에 온 사람한테 가급적이면 건강 커피를 선물하고 건강 커피를 공급하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지 말아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커피업자가 돈을 많이 벌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커피 산업이 20조에 20조. 그 정도로 꽤 돈을 벌고 있으면서 커피 먹는 사람이 건강을 좋은 돈을 생각 안 해서 되느냐? 이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다. 당신이 1년에 수십억 벌고 수백억 번다 하더라도 그게 떳떳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만약에 퇴출 먹거리의 컨셉에 맞게 건강 커피를 공급하는 그런 사회운동에 퇴출 먹거리가 동참한다면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기술을 알려주겠다. 여기 참 많은 커피 업자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그 사람 1년에 매출을 먹어야 150억, 200억 올리는 그런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경우가 없어요. 왜 없냐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벌써 매장이 한 70개 정도를 갖고 있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 대구 시내에서는 제일 큰 프랜차이즈인데, 토종 프랜차이즈인데, 그 회장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점주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만약에 이제, 자, 그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이계우 교수님이 무료로 알려주는 방법 가지고 오늘부터 파는 커피는 바람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손님이, 내가 당신 집에서 커피 먹은 지 지금 5년, 10년 됐는데 어제까지 커피는 괜찮았나? 이 질문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있었다 그러면 또 손님한테 이게 부정적으로 돼서 손님이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이 깃발 들고 첫 주자가 되기 싫다. 돌보기 싫다. 누가 앞서가면 뒤에 따라나가겠는데 첫 번째 주자가 되기 싫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법을 바꿨어요. 방법을 바꿔가지고 젊은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 또는 스타트업을 새로 뭔가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의 카페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좀 더 이제 법률적으로 한 게 말이죠. 이 아크릴라멘의 발암물질이 커피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30대의 젊은 주부가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샀던 주방 가전제품이 뭘까요? 30대 주부가 주방 가전제품 저기 에어프라이. 왜? 기름에 튀겨가지고 하는 게 애들은 나쁘다 생각하니까 에어프라이어를 사가지고서 에어프라이어 사면 제일 먼저 뭡니까? 마트에 가서 냉동감다 쭉 사가지고 쭉쭉 썰어 사가지고서 에어프라이어 딱 하고 난 다음에 케찹 내놓고서 그죠? 햄버거 집어먹으면 흉내 내는 거죠.
거기에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이제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발암물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식약처는 말이죠. 이런 내용을 지난 20년간 계속 다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식약처가 안 되겠다. 그래서 2020년 불과 3년 전에 말이죠. 2년 반 전에 법으로 발표를 합니다. 식약처가 법으로 어떻게 해요? 영유아 시리얼 0.3, 커피 0.8, 생강 1.0 이상 나오게 되면 일단 법으로서 일단 생산업자한테 규제를 하겠다. 생산 과정을 들어가가지고 발암물질이 적게 나오도록 가이드를 해주겠다. 라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발표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근데 마침 이때 시기가 코로나 시기라 가지고 아직 식약처에서 강제적으로 음악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0.3, 0.8, 1.0의 기준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이걸 유럽에서 갖고 왔어요. 유럽. EU 기준을 갖고 왔는데 유럽은 커피가 0.4입니다. 저는 식약처가 좀 지혜스럽게 0.8을 갖고 들어가지고 그걸 만든 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0.4를 가지고 우리나라 커피를 분석하면 걸리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지혜스럽게 저게 단계적으로 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업자들한테, 커피 업자들한테 이게 몇 개 나왔는데 커피 업자들이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2월 21일 날 대선 투표한 기사입니다. 메가커피하고 롯데제과가 커피에서 곰팡이 독소가 걸렸어요. 곰팡이 독소가 걸렸어요. 아니, 메가커피가 어떤 회사고 롯데제가 어떤 회사예요? 대기업이죠. 곰팡이 독소는 뭐냐면요. 생두입니다. 생두. 생두를 가공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습기에 노출되면 이거 곡식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펴요. 모든 곡식은 다 곰팡이 펴잖아요. 근데 그 곰팡이 독신, 마이크로톡신이라는 저 곰팡이 독소가 100% 간암 발암물질. 직결제예요. 간암하고 바로 직결되는 물질. 이 곰팡이 독소예요. 근데 참 재밌죠? 시중 유통은 안 된다. 왜요? 식약처에서 이 생두를 어디 걸 분석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수입하려고 통관 중인 수입 창고에서 분석합니다. 만약에 그냥 현장에서 내가 커피 팔고 있는 데 가서 롯데제가 어딘가요? 엔젤리너스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 매장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 사먹는 커피에서 분석해서 곰팡이 독소 나왔다. 그러면 메가 커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지. 그죠? 왜? 선택지가 많으니까. 이 곰팡이 독소 얘기도 말이죠.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이슈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음식이 가장 많이 수입된 나라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가장 쓰레기 같은 음식입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이 뭘 따져? 싼 것을 좋아합니다. 음식에 있어서. 커피의 수입 통관 기준이 일본이 굉장히 높아요. 일본에서 통관 거절되는 건 전부 다 한국으로 나옵니다. 먹는 것 중에서 전 세계 쓰레기는 전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꼭 기억하시고. 이건 뭐예요? 소비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 수입하는 사람은 욕할 수 없어요. 소비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커피 문제도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청년 창업이라든지 또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 소비자 문화를 그려야 되지. 업자들, 이미 기득권자들 20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자들하고 도저히 얘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현재 먹고 있는 모든 저 쌈채를 말이죠.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킵니다. 밤에 왜 그렇게 놨을까요? 비닐하우스에? 네, 1조량을 많이 줘야 생산시키를 빨리 원가를 낮추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시중에 가서 먹거리 살 때 유기농 친환경 사려면 좀 겁나잖아요. 왜? 비싸가지고. 이거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고민하시죠? 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채소 중에서, 친환경 채소 중에서 상당히 많은 녀석들이 태어나서 평생 잠 한숨도 못 자고 방송하는 놈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잠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미쳐요. 인간 꼴하지 않겠죠? 네. 얘는 뭐예요? 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저희들 분석해보면 나쁜 호르몬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제성 원리에 따라가지고 먹거리 자체도 전부 다 방사능 놈들이에요. 일본의 셰프 니쿠치라는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이 식사가요, 한 끼에 200불이니까 얼마입니까? 30만 원 되겠죠. 저녁 식사 한 끼에. 근데 예약이 1년을 밀려있어요. 밀린 이유는 뭐예요? 수프 때문에. 사과 수프 때문에. 사과 숲을 먹으려고 예약이 1년을 밀렸는데 이 사과 숲이 바로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농민이 만든 자연농업으로 생산된 사과예요. 기적에서. 자연농을 생산해서 이게 기적의 사과.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민들 많이 기억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농사를 농부가 짓는 게 아니고 농사는 땅이 짓도록 하잖아요. 이분이 8년간 했던 일이 뭐냐면 땅을 가꾸는 일만 안 돼요. 땅을 가꾸는 일. 땅만 가꾸면은 부역토가 있어요. 산에 있는 부역토가 있어요. 땅만 가꾸게 되면 8년 정도 지나게 되면 나무가 스스로 면역력이 커져서 벌레를 이길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8년을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 못 기다려. 8년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분은 사과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이제 이 사과는 말이죠. 경매 나오면요. 10분 만에 다 매집니다. 나오는 순간 비싼 가격. 여러분 지금까지 유기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기농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먹거리가 좀 변질이 되더라도 원래로 돌아가려면 어떤 형태의 자연농 쪽으로 가까이 가려야 된다. 모든 농사 다 자연농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만큼 기다림에 미약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말해줘 먹고 사는 사람한테 7년 동안 기다리라 그럴 수는 없죠, 그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연농업과 함께 더불어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게 복숭아 밭이거든요. 이게 사다리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다리 타고 있는 사람이 뭘 할까요? 봉지 씌우기. 네, 봉지 씌웁니다. 봉지. 왜 봉지를 씌울까요? 복숭아 봉지 왜 씌울까요? 네, 벌레. 점 같은 거. 점 같은 거 새끼지 말라. 원래 복숭아는 말이죠. 그냥 봉지 안 씌우고 그냥 키우게 되면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복숭아 위에 검은 점, 김이 주근기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김이 주근기가 많네 지금. 선물하겠다. 선물하시겠어. 하얀 복숭아입니다. 하얀 복숭아, 예쁜 복숭아. 그 예쁜 복숭아에 당도가 올라가요. 왜? 복지 안에 있기 때문에 열이 있어서 습기가 좀 빠져나가서 당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그 예쁜 복숭아. 원래는 자연적인 복숭아는 뭐예요? 햇빛을 보고 자라야지만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복숭아 속에 생기는 영양성이 제대로 생길 텐데 이건 당도가 올라갔어요. 김에 주문되는 복숭아를 한 개 먹을 때 예쁜 복숭아 4개, 5개하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쁜 걸 찾아가요. 대충 먹거리에서 말이죠. 어떤 운동을 하느냐? 이전에 여러분 복숭아 사러 가가지고 농민한테 뭘 요구합니까? 검은 점 있는 복숭아 주세요. 어렸을 때. 이게 자연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또는 내가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20명, 30명이 복숭아 사먹겠다 하면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복숭아 농가한테 나무 한 몇 개 우리 요거 살 테니까 이런 공유시키지 마세요. 계약제가 있어요. 사모는 그런 소비자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산자한테 말이죠. 바뀌면 되겠어요? 바꾸려고 바꾸겠어요? 안 바뀌어요. 꽃감 사러 가서도 시커먼 꽃감 먹으면 이 말 한마디가 생산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자연농업과 유기농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유기농하고 일반 관행농, 농약하고 비료 중과하고 영양성분은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영양성분. 별 차이 없을 영양성분은 유기농이 좋을까요? 일반 관행농이 좋을까요?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답은 정답 뭐예요? 별 차이 땅에 없다. 따라서 틀린다. 네. 영양성분은 어디에 관계 있는 거예요? 땅하고 땅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유기농 하게 되면은 화학 비료를 주지 않고 화학 농약을 주지 않는다 하게 되면 그게 유기농입니다. 영양성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참 재밌게도요. 전 세계에서 친환경 농산물 먹고요. 죽은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난 제일 가까운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요. 독일에서 친환경 뷔페집에서 친환경 점심 먹고 사람이 그냥 40명이 직사했어요. 식당에서. 샐러드 독소인가? 그때 원인을 막 파악하고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이거 스페인에서 수입한 오이가 아니냐 한번 기사 나오는 바람에 스페인의 오이 농사가 엄청나 막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기농 뷔페에서 제공했던 새싹 채소 새싹 채소를 말이죠. 씨앗에서 빨리 발화시키려고 고온 타스판 지역에서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균이 있는데 일반 관행농 같으면 농약 뿌리면 균이 죽을 텐데 친환경이라고 안 뿌렸죠. 농약 안 뿌리니까 균이 살아 숨겨요. 자 여러분들 저기 시골에서 텃밭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면 야 이건 친환경이야 이건 그냥 먹어도 돼요. 상추 따가지고 막 주죠. 거기 쥐가 지나갔을까 안 지나가죠? 지나갔죠. 그죠? 관행농은 농약을 주면은 병균이 죽을 텐데 친환경 농약 안 주니까요. 친환경의 가장 큰 최소의 문제는 생선으로 먹을 때 균 문제. 식중독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가 더 아파졌어요.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유기농이 좋다고 비싼 돈 주고 유기농 사먹었는데, 그럼 또 뭐 농약 친구를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 유기농이든 친환경이든 일반 농이든 간에 씻어 먹어라. 농약이 문제니까. 농약이 문제니까. 제가 아까 비료 부분을 했잖아요. 참 재밌는 게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화학비료를 줬는지 안 줬는지를 분석할 방법이 없어요. 농민들의 양심에 믿게 돼요. 농약은 분석할 수 있어요. 농민들이 항상 고민합니다. 비료를 좀 줄까? 친환경 하자는 거. 왜? 밤 몰래 가서 비료 한 줄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열매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제가 말이야 지난 2월달에 제주도에 포럼사를 갔다 오고 거기서 유기농 농사 짓는 귤 농사 짓는 농민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항상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밤에 가서 귤나무 밑에다가 한 줌에 비료를 줄까 말까 하고 계속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주변은 무슨 많이 되고 옆집에 그거 좋아지면 많이 되는데 또 옆집 따라갈까 말까 해요. 부부가 내 싸움 거죠. 남편 하지 말고 아내를 잡고 옆집도 한 예를 친환경인데 밤에 우리가 비료 주고 잘 봤다 해요. 비료 주면 무조건 열매가 계속 많이 열리면 맛있는 거예요. 대천 먹거리는 여기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 때문에 대천 먹거리가 여기 이제 대전센터가 있고요. 원래 시장은 옥천에서 옥천센터에 사는데요. 거기는 대중교통이 오지 못하니까 승용차 가진 분들만 오기 때문에 이제 한 2, 3개월만 한 번씩 옥천에서 사는데 그 땅 주위에 어느 정도 체험농장 같이 있습니다. 그냥 7,000평 정도의 체험농장이 있고요. 그 체험농장은 상업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 주먹구에 학교 오시는 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호두가 어떻게 열리는지 몰라요. 호두가 어떻게 열려가지고 호두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호두라든지 뭐 아로니아라든지. 근데 거기 한 2,000평 정도의 땅을 관리인 없이 저 혼자 농사를 했습니다. 2,000평을. 보통 이제 2,000평 농사 짓다 그러면 다들 이제 놀라시는데 제가 이제 심어놓은 것이 아로니아하고 호두하고 두 개씩 나왔는데 제가 농사 짓는 방법을 태평농이라고 합니다. 가만하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가만 놔두면 이제 이번 이제 5월달부터 이제 우리 밭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뭐가 올라오는데 망초라는 잡초가 올라오요. 망초, 개망초라는 잡초가 올라오는데 개망초라는 잡초는요 길이가 저 허리쯤 이만큼 올라요. 가슴같이 이제 올라오는데 꽃이 이뻐요. 하얀색 꽃이 예. 하얀색 코스모스가 어떻게 생겼습니다. 예. 저는 그 꽃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뻐요. 그 2,000명의 밭에 말이죠. 개망초가 쫙 보내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해도 아니 내가 심지도 않고 씨앗도 안 뿌리고 비료도 안 뿌리는데 매년 그 2,000명의 꽃이 항상 만발해.
근데 우리 동네 어르신을 항상 지나가면서 혼냅니다. 이 집에 가서 제일 더럽다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걸 고쳐로 보고. 그분들은 잡초로.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로니아가 언제 따느냐, 보통 8월 말에 수확을 합니다. 뭐 제가 상업용으로 판매하기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따려면 이제, 사람 그간 길이 있어야 되겠죠. 딱 8월 말에 한번 로타리가 들어가지고, 지나가는 통로에 잡초를 한번 제거를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잡초 제거해요. 이놈들이 있잖아요. 농약도 안 줘요. 비료도 안 줘요. 가지치기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냥 가만하고 있어요. 진짜 자연산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아로니아가 생겨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꼬라지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작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요, 그것이 안 팔려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관리에서 비료 줘가지고 가지치기해서 난 그 굵기 2배 정도 되는 녀석하고 우리 거가 훨씬 더 영양성분이 4배, 5배 뛰어나요. 질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요. 그죠? 물론 모든 농사 다 제가 하는 방법같이 그렇게 대통령을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벌레도 있잖아요. 잡초를 다 제가 그냥 벌레가 놓을 수 있는 데라고는 그 아로니아 나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잡초가 많으니까, 놓을 땅이 많으니까 벌레가 그 열매에 영향을 안 미쳐요. 놓을 땅이 워낙 많으니까. 같이 크니까. 그래서 저는 잡초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자연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자연 농업적으로 잡초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농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소비자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을 해가지고 비록 꼬라지가 보기 싫더라도 영양학적으로 자연적으로 키운 것이라는 그걸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운동이 있다면 우리가 농업 생산을 바꾸지. 왜? 우리나라 생산은 지금까지 말이죠.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증산이 목적이었어. 증산. 양을 많이 만든다. 이제 양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질, 퀄리티로 승부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 태초목과학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균형식입니다. 균형식. 균형식이요? 어떤 균형식이요?